이번에 낭독해드릴 도서는 1시간에 끝내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중국인인 리상룽님이고 옮긴 이는 정영재님입니다. 출판사는 리드리드 출판입니다. 저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밀리언셀러 작가, 청년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카오칭넷 공동 창립자이자 가시권 문화미디어 CEO입니다. 이 도서는 벤처회사 카오칭넷을 설립하여 성공한 CEO가 되기까지 그를 성공으로 이끈 말하기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파트를 간추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말로 하는 공격이다.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 무척 많이 싸운 기억이 난다. 나는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바로 언성을 높였다. 감정이 격해지면 소리를 지르며 무자비한 말로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다. 어느 땐 일부러 상처 주는 말만 골라 하기도 했다. 나를 이해 못하는 부모님이 답답했고 시대가 변했는데도 낡은 가치관을 주입하는 게 원망스러웠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원인을 부모와 세대 차이로 돌린다. 시간이 흐른 뒤 로젠버그 박사가 쓴 비폭력 대화를 읽고서야 언어의 폭력성을 생각했다. 당신의 언어가 부모님에게 가한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런 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대화 방식을 배워야 한다. 비폭력 대화는 소통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은연중에 말로 폭력을 가한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한다. 상대는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지만 본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유대감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 대부분 말 때문이다.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폭력성 대화는 자칫 감정 싸움, 몸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안타깝게도 폭력적 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선후배 등 아주 가까운 사이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언어폭력을 가했는지 그 심각성은 모른 채 지나니까 함부로 말하고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그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1984년 로젠버그 박사는 비폭력 대화센터를 만들고 대화법을 강의했다. 그가 말하는 비폭력 대화는 무엇일까? 비폭력 대화는 사랑의 언어이다. 간디가 인도에서 일으킨 비폭력 불복종 운동과 연결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이다. 비폭력 대화는 이 이론의 뿌리를 두고 만들었다. 부모님과 싸웠던 지난날을 돌아보면 나는 부모님의 말이 강압적이라 느꼈다. 그에 대한 반항으로 더 강한 어휘를 사용하고 더 거친 말투로 보이지 않는 폭력을 자행했다.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고 부모님의 약점을 골라 공격했다. 그 때문에 부모님은 더 큰 상처를 받았다. 나 역시 관계 회복 불가라는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 그 시기를 돌이켜보고 잘못을 사과했지만 부모님에게 남긴 말의 상처는 기억과 감정에 자리하고 있어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했다. 로젠버그 박사가 팔레스타인에 초청 강연을 하러 갔을 때다. 그가 단상에 오르자마자 사람들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욕하며 팔레스타인에서 나가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비폭력 대화로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그 결과 강연이 끝나자 서로 그를 집에 초대했다. 이처럼 비폭력 의사소통은 큰 에너지를 뿜어내 상대의 감정을 완화시키고 폭력 성향을 사랑으로 바꾼다. 물론 말을 할 때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건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면 더 많은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19년 4월 27일 한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청년 실업자 조 씨가 산시성 제3중학교에서 학교하는 학생들을 칼로 찔러 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전부 중학교 2, 3학년으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어이없이 죽고 다친 것이다. 경찰이 조 씨를 잡아 조사한 결과 보복 범죄였다. 그는 과거 학교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였다. 당시 저항하지 못하고 학교와 부모, 선생님에게 보호받지 못한 채 혼자서 복수심만 키워오다 그 원한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던 것이다. 폭력이 폭력을 낳은 결과이다. 언어폭력도 마찬가지다. 마른 칼보다 힘이 세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강한 위력을 동반한다.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야기한다. 이런 언어폭력의 원인은 도덕주의적 판단, 비교, 책임 회피, 강요의 네 가지 구분된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남녀의 차이를 분석해 놓았다. 행동이나 심리에서 드러나는 남녀 간의 차이가 흥미롭게 읽힌다. 그러나 그보다 한층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돈과 연관돼 있다. 가난한 부부는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라는 속담을 보면 고대부터 돈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해지면 부부 갈등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대화도 즐거워진다. 반면 경제 문제를 떠난 갈등은 부부 둘 사이의 난제가 된다. 그 관계를 개선하는 몇 가지 기술을 알아보자. 존 가트맨은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교수이자 가트맨 연구소 소장이다. 가트맨은 40년 동안 700쌍의 부부를 연구하며 부부 문제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부부가 5분 동안 나누는 대화만 들어도 그들이 이혼할 것인지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는지 맞출 수 있다고 한다. 적중률은 무려 91%. 이 수치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부부의 대화에서 갈등의 정도가 드러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남편이 뭔가를 말하고 있을 때 아내가 심드렁하게 "그게 진짜야?" 라고 말하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반응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최악인 걸 알 수 있다. 남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대화에서 무시하는 태도는 금기사항이다. 때론 무시하는 태도가 불륜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 돌이킬 수 없는 파열은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 또는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에서 촉발된다. 따라서 부부는 비폭력 대화뿐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현대 사회는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깎듯이 공경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존중해줘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존중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다. 한쪽이 밥을 했으면 한쪽은 최소한 고맙다고 표현하자.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맛이 왜 이리 짜?" 라고 지적한다면 상대를 무시하는 언행이다.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밥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당신을 위해 밥을 했다면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부부 사이에 자녀와 양가 부모님까지 더해지면 관계는 훨씬 복잡해진다. 주말에 시부모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는 식당을 예약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만들어 왔으니 무조건 집에서 밥을 먹어야겠다고 한다. 선택은 남편의 몫이다. 이때 남편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그는 아내가 시어머니의 방문을 불편해하면서도 열심히 식당을 알아본 사실을 알고 있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정성스레 갈비를 준비해 온 것도 안다. 그러니 집에서 먹는다고 하면 아내가 실망할 것이고 밖에서 먹는다고 하면 어머니가 실망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졌다면 누구부터 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만큼 답하기 어렵다. 집집마다 상황과 분위기가 다르니 여기서 딱 하나의 결론을 내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명심하자. 당신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1순위는 배우자여야 한다. 자식과 부모님 그 어떤 일과 사람도 배우자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부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를 안 남편은 결정을 내렸다. 자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온 어머니에게 먼저 감사를 표하고 갈비를 냉장고에 넣었다.
그 뒤 아내가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하자고 부탁드렸다. 어머니는 서운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감동했다. 이후 갈비를 먹고 그 맛에 감탄했다는 전화를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는 아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말에 또 한 번 기쁨을 누렸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결혼 생활 중에는 부지기수로 존재한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에 당황스럽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덜컥 결혼한다. 새로 산 물건의 설명서는 읽어보면서 결혼을 위한 공부는 왜 안 할까? 주위를 둘러보면 연애와 부부 생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결혼에 실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실패한 결혼은 이혼이 아니다. 때론 이혼이 성공적일 수도 있다. 내가 말하는 실패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원인은 소통의 단절로 이해 불가를 선언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공부는 필수이다. 부부 생활이란 함께하는 공간과 시간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차이를 극복하고 즐거움을 더해 나가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대화가 풍성해지고 갈등이 줄어든다. 1. 칭찬 시스템을 활성화하자. 2019년 나는 칭찬 모임에 가입했다. 낯선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무슨 말을 하든 칭찬할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서로 칭찬을 해주는 모임이었다. 누군가 책 읽기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 괜찮아요. 선생님이 그만큼 책보다 타인과 세상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책 읽기를 방해하나 봅니다. 라고 말해주는 시기다. 아주 짧은 기간 그 모임에 속해 있었는데도 칭찬의 효과를 몸소 느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타인과도 이럴진데 당신과 함께하는 배우자가 매일 칭찬해준다면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일 중독인 남편이 있었다.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늦게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갔다. 오랜 시간이 흘러 아내의 인내심은 극에 달해 남편과 마주할 때마다 싸웠다. 그럴수록 남편은 더 집에 들어오기 싫어했고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했다.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둘은 같이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 이혼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부부에게 연애 시절을 들려달라고 했다. 남편은 아내와 그녀의 가족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던 연애 초기를 회상했다. 아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가 자기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에 감동했다. 그녀 또한 그 시절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는지 말하며 칭찬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자신이 지금은 그렇지 않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 대화가 무너져 내린 그들의 감정을 다시 살려냈다. 부부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물론 파경으로 치닫던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진 이유가 칭찬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이 결혼한 동기나 옛사랑의 감정을 불러온 까닭이 작용했다. 대부분 연애 초기는 굉장히 달콤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식는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칭찬은 식어버리는 사랑에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된다. 상담 이후 남편은 일하는 시간을 조정했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존 가트맨은 부부간 칭찬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면 과거를 어떻게 보는지 상기해보라고 한다.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대화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뜨거운 감정을 끌어올리고 잠든 사랑을 깨운다. 여기에 칭찬으로 사랑의 화력을 높이자. 부부관계가 지속될수록 서로의 단점을 알게 되고 자꾸 지적하게 된다.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부부일수록 서로의 단점에 집중한다. 결국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헤어지고 나서야
상대방의 좋았던 점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배가 떠난 뒤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칭찬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제부터는 가깝고 친할수록 더더욱 칭찬하고 인정해주자. 아주 단순한 이 일이 자신은 물론 상대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더불어 자신감도 얻는다. 미국의 결혼생활 설계사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부부간의 사랑의 언어를 유지하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건강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비결로 꼽는다. 사랑의 언어는 말에 국한되지 않고 행동이나 표정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배우자의 어떤 행동에 자신이 상처를 받는지 생각해보라. 그것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이 사랑의 언어다. 다음으로 배우자에게 자주 부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에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 부분이 만족되어야 사랑이라는 감정이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생각해보자.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다.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맞장구를 치자. 이 짧은 한마디에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내재되어 있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권력을 나눠 가지며 서로에게 긍정의 영향을 준다. 실험에 따르면 아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남자보다 아내의 영향을 받는 남자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이혼율도 낮았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결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내는 좋은 말로 설득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부 싸움이 시작되면 내가 내 감정과 싸우는 것은 아닐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보다 우리를 위해 놓으면 대화는 수월해지고 싸움이 줄어든다. 평등한 대화는 평소 나누는 잡담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저녁에 가족들과 편하게 수다를 떨다 보면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지고 감정도 자연스레 튼튼해진다. 건강한 결혼 생활의 기본은 편안한 환경이다. 일상의 소재나 시사, 취미나 관심 등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되 결혼 생활을 평가하지는 말자.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줄기는커녕 긴장감에 휩싸일 수 있다.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부부간 대화를 실천해보자. 1. 번갈아가며 이야기하기. 두 사람 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서로 앞다투어 이야기하려 들지 말자. 시간은 충분하다. 서로 한마디씩 번갈아가며 이야기하고 상대가 말할 때는 경청하자. 이 마음대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기. 상대의 고민을 덜어주고 싶다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저 경청해주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고민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3. 집중해서 듣기. 대화에 집중하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4. 공감 표현하기. 당신이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와 같은 말로 공감한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주자. 상대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느낌을 받는다. 5.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상대방의 관점이 올바르지 않아도 바로 반박하지 말자. 일단 그를 지지해야 한다. 6. 상대와 같은 태도 보이기.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맞서야 한다면 외로움을 느끼고 스스로 방어막을 작동시킨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를 거부한다. 그럴수록 상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맞서고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레프 톨스토이는 기혼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것은 결혼의 시작일 뿐
결코 전부는 아니다. 결혼의 모든 의미는 가정생활에 있다. 라고 말했다. 결혼 생활에는 시시때때로 갈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서로 갈등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이성의 마음을 여는 말하기 방법이 있다. 이성 간 마음을 얻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호감 가는 외모이거나 말을 잘하면 상대가 호감을 느낄 수 있다. 이성의 관계를 너무 단순화한 것 같지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혹 오해가 있을까 봐 소통의 기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호감 가는 외모에 대해 몇 가지 말해보겠다. 남자든 여자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시대이다. 이는 얼굴이 잘생긴 것만 말하지 않는다. 개성 있으면서 표정이 풍부하고 단정한 용모를 선호한다.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옷차림이나 행동, 말투는 삼가야 한다. 레일라운지의 누구라도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법에는 사랑받기 위한 6가지 요소가 나와 있다. 그중 첫 번째는 인상이다. 얼굴의 잘생김을 떠나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로 인상이 결정된다. 남녀 간의 소통 문제도 살펴보자. 최근 픽업 아티스트가 유행이다. 픽업 아티스트의 본질은 상대 이성이 마음을 열도록 돕는 일이다. 변질된 픽업 아티스트는 상대의 감정을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잡아채려 한다. 이는 목적과 수단이 잘못됐다. 실제로 잘못된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이가 자신의 감정을 대신 처리해줄 수 없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자세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다. 이성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단, 거짓되거나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목적을 위해 가짜 마음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의 추악한 픽업 아티스트와 다르지 않다. 그 친구가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을 때 너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줘. 라고 조언했다.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자기가 탁월하게 잘하는 게임 실력을 이야기했다는 것 아닌가. 자신의 매력이란 성격이나 취미, 취향 같은 것을 말한다. 매력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을 과시적으로 드러내기에 열중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잘난 척한다고 오해받기 십상이다. 자신의 매력은 말과 행동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연스레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이성과 관계 맺기를 위한 첫걸음이다. 설령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괜찮다. 노력하는 마음과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얼마든지 드러난다. 잠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누구라도 높게 마련이다. 남녀 사이에는 또 다른 중요한 교감 방식이 있다. 바로 눈빛이다. 남녀가 대화하며 눈을 마주치는 비중이 30%에서 75%로 높아지면 서로에게 호감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기면 동공이 커진다.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는 징조다. 호감이 생기면 그 눈빛은 상대를 향해 반짝이고 눈빛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상대를 배려할 지점까지 찾게 해준다. 무거운 것을 나눠든다든지 불편한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주는 등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호소된 것들을 살피고 도와주게 된다. 적절한 스킨십도 호감을 표하는 방법이다. 스킨십은 매우 중요하다. 파티에서 춤출 때 손을 살짝 스치면 두 사람의 이성 감정이 깨어난다. 단,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추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고른다. 같은 주제로 함께 대화할 만한 상대, 공통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 가는 것은 당연하다. 추구하는 이상이 같은 경우도 대화가 잘 통한다.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 반드시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공통 주제가 생기면 평등한 대화가 시작된다. 작가 완기의 막이 데이트하게는
남녀 사고방식의 차이가 설명돼 있다. 남성은 목적 우선, 결과 지향, 미래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지녔다. 여성은 과정 우선, 느낌 지향, 현재와 과거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지녔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묶일 수는 없으나 통계적 결과이니 이를 토대로 대화할 때는 상대를 위한 표현에 참고하면 좋겠다. 또한 여성은 주로 감정을 표현하고 남성은 사실을 전달하는데 더 신경을 쓴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성은 여성과 싸울 때 가르치려 들지 않고 지혜로운 여성은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것을 자제한다. 현대는 여성과 남성 간 사고방식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만큼 공감대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다. 친구 간 대화의 바탕엔 배려가 있다. 나는 한동안 파티에 가면 뭔가 낯설고 즐겁지 않았다. 특히 30대가 되니 파티를 더 싫어하게 되었다. 내가 그 사람들과 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어떤 대화로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친한 사람과 낯선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그냥 실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어색해서 파티 참석이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참석하지 않으면 사교의 기회와 더 많은 일을 할 기회가 적어지기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소통의 방법을 연구하지 않은 것이다. 대화를 나누고 집에 오면 말을 잘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법을 알기 위해 여러 책을 읽었다. 혹시 나처럼 내성적인 사람이거나 소통의 고수라 할지라도 내면에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책 속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대화법에 관한 책을 찾으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제까지 출간된 소통에 관한 책들의 제목이 다 비슷하다는 점이다. 감정지수, 소통, 내성적인 단어가 핵심이고 표지도 비슷했다. 아무래도 인간관계의 대화법에서 이 문제는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인 듯하다. 여러 책 중 내게 가장 도움이 된 책은 영국의 유명 작가 캐롤라인 타가트의 대화의 기술에 대한 레이디십 가이드이다. 이 책은 친구 사이 대화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말하고 있다. 이 책을 만나기 전 나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을 지목해 분위기를 띄웠다. 농담하기 편하고 만만해 보이는 친구나 후배의 재미난 화제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하며 웃었고 분위기도 뜨거워졌다. 그로 인해 서로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의 회식이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2019년 여름 회식 자리에서 일이 터졌다. 여느 때처럼 나는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화제의 주인공으로 삼아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다. 그런데 농담을 한두 마디 정도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가 얼굴을 붉히며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회식 분위기는 어색해져 버렸다. 어찌어찌 상황을 정리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2시간쯤 흐른 뒤에 집에 가려고 할 때야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오늘 그 친구 부모님이 큰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걱정이 많다고 했다. 돌이켜 생각하니 회식 전부터 그 친구 표정이 어두웠던 게 떠올랐다. 이를 개의치 않았던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미리 약속된 회식이라 어쩔 수 없이 참석했던 것이다. 개인 사정이고 좋은 일이 아니라 공개하지 못했을 그의 마음이 짐작되었다. 사람에게는 무수히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존재하는데 평소 유쾌하고 농담을 잘 받아주는 친구라고만 생각한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상대와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것은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소통 원칙이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상대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은 그가 자기 처지를 시시콜콜 말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친구들과 수다 떨 때 일반적으로 자기 주변
혹은 상대방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제로 삼는다. 서로의 공통 분모는 거리감을 좁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감한 주제들은 건들지 말자.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친구 앞에서 부모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별한 친구 앞에서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한다든지, 취업이 안 된 친구 앞에서 직장의 피곤함을 말한다면 상대는 당신과 만남을 피한다. 직장에서는 말하기 7 법칙이 통한다. 직장은 복잡한 곳이다. 학교에서는 혼자 이루고 혼자 빛날 수 있다. 자기가 공부한 대로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다르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 협력의 핵심은 소통이다. 이 소통은 친구 간 소통과 다르다. 친구와 소통할 때는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흉어물 없이 말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기적, 독단적, 냉혈한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그뿐인가? 자신의 비밀이 직장 곳곳에 퍼질 수도 있다. 사회초년생은 특히 말하기를 조심해야 한다. 동료나 상사, 후배와 소통할 때 모두가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어쩌면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만큼 앞과 뒤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객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소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에게 쓰레기 좀 가져다 버리세요. 라고 말하면 그는 틀림없이 내가 왜? 너는 왜 안 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게 쓰레기 버리기와 대표님께 서류 제출하기 중에서 어떤 걸 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아마 대표를 만나는 게 더 부담스러우니 쓰레기를 버리러 가지 않을까 싶다. 소통의 대가이자 광고 기획의 귀재인 사사키 케이치의 인생이 바꾸는 말 습관에는 직장에서 적용할 만한 7가지 소통 방식이 나와 있다. 하나씩 알아보자. 1. 비위 맞추기. 대인관계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직장 내 대화에서는 상대를 배려해서 말하는 것이 예의다. 밤늦게까지 야근한 동료를 붙잡고 전날 있었던 축구 경기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또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동료에게 연예계 스캔들을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야기하자. 퇴사하는 여직원에게 그만두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그냥 회사랑 잘 맞지 않아서 나간다고 했다. 회사에서 상처를 받았음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저도 회사에 문제가 많은 것을 느껴요. 때론 저도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진실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결국 퇴사했지만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나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열어야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보인다. 그때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된다. 만일 당신이 옷가게에 갔는데 점원이 셔츠는 딱 한 벌만 남았어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 별로 인기가 없는 상품인가? 아니면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인가? 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 셔츠가 마음에 든다면 두 번째 경우이길 바란다. 그때 점원이 이 셔츠는 인기가 좋아 마지막 한 벌 남았어요. 라는 말한다면 당신은 셔츠 구매를 망설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비위 맞추는 말이다.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2. 싫어하는 것을 피하도록 유도하기. 사람마다 싫어하는 게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을 피해 일할 수는 없다. 특히 공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싫어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은 자기 담당 업무 외의 일을 협업하는 부분에서 늑장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하기 싫은 티를 내며 귀찮게 여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업무 문자나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는다면 답답하다. 두세 번 답장을 달라고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업무 문자 답장 지연에는 책임이 따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나 메일에 덧붙이자 이 한 문장의 효과는 크다. 누구든 잘못된 일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 손대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최 측은 관람객이 전시품에 손대는 것을 막고자 경고문을 붙였다. 하지만 꼭 가만히 두지 못하고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 왜일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반항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에 반감을 가진다. 정중한 부탁의 문구 대신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만지지 마시오. 책임이 따릅니다. 라고 적어 놓으면 어떨까? 효과는 전보다 훨씬 클 것이다.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그로 인해 생기는 안 좋은 결과를 같이 말해주자. 그러면 상대의 업무 처리 때문에 당신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이 바뀌는 말 습관에 소개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결혼한 지 25년 된 그녀는 요즘 남편이 이를 본 뒤 변기 뚜껑을 내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변기 뚜껑을 열어놓으면 고양이가 변기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녀는 여러 차례 뚜껑을 닫으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남편과 소통해보기로 했다. 변기 뚜껑을 안 닫으면 재물 운이 날아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튿날부터 변기 뚜껑은 꼭꼭 내려져 있었다. 또 하나의 예화를 보자. 한 식당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여럿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신나게 식당 전체를 누비며 뛰어놀았다. 이에 식당 주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몇 마디 주의만 줄 뿐 그냥 넘어갔다. 식당 주인은 다시 한번 방금 만들어져서 나온 음식이 뜨거워서 아이와 부딪히면 아이가 크게 다칠 것 같은데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바로 자리에 앉혔다. 피해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싫어할 결과를 말해준다면 효과는 금방 나타난다. 3. 선택의 자유 주기. 누군가와 소통할 때 선택지가 주어진 질문과 선택지가 없는 질문의 차이는 크다. 동료에게 디저트 드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안 먹겠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디저트로 망고 푸딩이랑 녹차 라떼가 있는데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그중 한 가지를 고른다. 물론 다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선택지를 몇 가지 더 주면 된다. 상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강요당하는 느낌을 덜어준다. 사람의 뇌는 게으름 피우기를 좋아하기에 생각의 갈등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4.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채워주기. 이 항목은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유용하다. 이 일은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고수가 좀 도와줘야겠어.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널 추천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흔쾌히 도움에 승낙한다. 교사라면 학생에게 이것도 못하면 어력하니? 라는 말보다 넌 할 수 있어. 나는 널 믿어. 라고 말하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5.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 100번 들어도 질리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아지는 말이 있다.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꼭 있어야 해. 등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말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이용해
의사를 전달해보자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회식 자리에 동료를 초대할 때 단체 문자로 간단하게 가서 술 한잔 합시다. 라고 하는 것보다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철수 씨가 없으면 분위기가 안 살아요. 철수 씨만은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사람을 모을 때는 단체 문자보다 한 명씩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리자. 너 아니면 안 되라는 말은 상대에게 우월감을 부여해 기쁜 마음으로 상대의 요청에 응하게 만든다. 새해에 단체 문자를 돌리는 일은 삼가자. 상대방이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최소한 이름이라도 넣어서 보내자.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다.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자주 오는 손님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손님이 왔을 때 이름을 부르며 인사한다면 그에게 VIP가 된 기분을 선물할 수 있다. 6. 단체화기. 상대에게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할 때는 공동체 의석을 심어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자. 군사훈련에서 간부가 병사들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사기를 끌어올린다. 하자 라는 말에는 함께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단체화는 소통 방식이다. 딸아이가 운동을 싫어하는 아빠에게 아빠, 운동 좀 해요. 라고 말했다. 평소 아빠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TV를 보고 야식을 즐기는 등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빠는 딸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 딸은 지혜를 발휘했다. 아빠, 제가 밤에 밖에서 조깅하려는데 혼자서는 좀 무서워요. 같이 가주세요. 그러자 아빠는 딸과 함께 뛰기 시작했다. 단체화는 상대방에게 파트너가 된 느낌을 부여한다. 그로 인해 번거로운 부탁이라도 기꺼이 들어주는 위력이 발휘된다. 팀원들이 귀찮음과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 같이 해보자. 라든가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단체화하여 이끌어보자. 팀의 소속감으로 단결하게 만들고 일의 의욕을 불러온다. 7. 감사하기. 감사라는 두 글자에는 보이지 않는 자력이 있다. 상대와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히고 보이지 않는 힘을 가동시킨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전하면 상대의 마음이 당신에게 끌린다. 이렇게 빨리 답을 해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직접 가져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말끝에 감사를 붙여보자. 감사라는 한마디를 추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위력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누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더 도와주려 한다. 친한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면 친구는 대개 친구 사이에 뭘 고맙다고 그러냐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그래도 고맙다고 표현해야 한다. 친구와 유대감이 커지고 기분 좋은 관계가 오래 유지된다.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나? 라고 생각한다. 예의를 차리는 것은 언제나 옳다. 상사와 소통하는 법. 2015년 조사 결과 이직하는 이유 중 75%가 상사와의 갈등 때문이었다. 상사와 갈등 원인은 무엇일까? 해결 방법은 없을까? 상사는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 보고를 받는 위치이다. 기대 이상의 성과와 효율을 내는 상황이라면 인정하지만 일이 지연되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하 직원에게 지적과 강요, 압박을 가한다. 부드럽게 달래는 유형이 있고 불같은 성질로 다그치는 유형도 있다.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상사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사를 선택해서 일할 수가 없다. 상사와 관계에 따라 직장생활이 즐거울 수도 있고 고달플 수도 있다. 상사도 사람인데 같은 인격체로 동등한 대우를 하면 좋으련만 업무 책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니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그래서일까?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상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존중한다는 대답이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상사를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조직에서 상사에게 부여한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상사에 대한 존중은 조직에 대한 존중이자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동시에 직업 소양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 앞에서 상사와 싸운 사람, 상사의 실수를 소문내는 사람, 퇴사 후 SNS에 욕을 한 바가지 써놓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이런 행동은 사실상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모든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경향 때문이다. 상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상사는 무조건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존재다. 축구팀처럼 각자 다른 포지션에 서 있을 뿐이다. 나의 공로가 곧 상사의 공로이고 상사가 이룬 일 또한 내가 함께 이룬 일이다. 일반적으로 큰 회사일수록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상사와 직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꿈같은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상사와 소통하는 이상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1. 제가 도울 만한 일이 있을까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다. 기업 경영의 달인이자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사로 꼽히는 잭 웰치와 15년을 함께한 그의 수석 비서이자 뉴스위키의 잭 웰치의 비밀병기라고 소개된 로잔 베돌스키는 잭 웰치 다루기에서 상사를 돕는 것이 상사를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다. 리더와 소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도울 만한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리더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직원들은 모두가 한 팀으로 협력해야 한다.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힘을 도모해야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타인의 지지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에너지가 된다. 그중 제일 높은 지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 리더 또한 직원과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창업 초기 나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내가 세운 기업을 잘 이끌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무엇보다 소중한 건 직원과 소통이라고 믿었다. 이때 내가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제가 도울 것은 없나요? 였다. 이 질문은 언제나 가장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개인적 업무의 어려움과 난관, 혹은 고객의 요구를 직접 전하며 자기가 맡은 업무 영역에서 개선해 나갔다. 그로 인해 회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권에 들어섰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직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리더를 믿고 따른다. 직원이라면 말과 행동으로 리더를 지지해야 한다. 그의 단점을 채워주고 그의 장점은 밀어주자. 리더가 잘하는 것은 지지해주고 잘못하는 것은 도와줘야 한다. 자신의 리더를 지지해줘야 그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성공 신화를 이룬다. 리더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소속된 직원의 주가도 높아진다. 2. 즉시 답장하기. 근무 중에 업무 문자에 답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상사에게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반드시 답장을 보내자. 거래처에 메일을 보내라는 업무를 받았다면 메일을 보내고 최소한 보냈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나아가 확인을 위해 화면을 캡처해 보내준다면 더 좋다. 이렇게 답장을 해주면 업무 진행에 따른 상사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다. 더불어 확실하게 보고하면 자신의 책임에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3. 문제 해결은 은밀하게. 직장 내 비판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사를 비판하지 말자. 특히 외부인이 있는 자리라면 더더욱 삼가야 한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최대한 지지해주고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삼장법사가 왜 손오공을 싫어했을까? 손오공은 리더인 삼장법사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사고를 칠 때마다 삼장법사는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긴고주를 외웠다. 저팔계의 복종이 오히려 정확한 부하의 자세다. 그러므로 상사와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그를 욕보이거나 저항하지 말자. 만약 상사와 충돌이 생겼다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별도의 시간을 내 대면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당신이 옳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사에게 반격을 가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상사는 자신을 존중해주고 응원하는 직원과 상승하고 싶어 한다. 4. 대화는 시간 정하기. 소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 어느 순간 자신보다 젊은 상사를 만날 경우도 많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니 무조건 옳고 현명하다고 여기면 절대 안 된다.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릴 샌드버그는 상사 대하기의 도 같은 사람이다. 페이스북에 갓 입사했을 때 셰릴은 자신보다 훨씬 젊은 상사인 마크 저커버그와 매주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만나 크건 작건 각자 관심 있는 일을 토론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우리 관계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굳이 금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죠. 어느 인터뷰에서 셀리가 한 말이다. 상사와 소통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술 또는 정보, 그 외의 사회 현상을 이야기해보자. 책 한 권을 가져가 그에게 추천해줘도 좋다. 일하면서 이룬 것들, 기쁨을 맛보았던 순간들, 실패의 고배를 마셨던 순간의 이야기도 좋다. 대화를 나누며 생각의 공유가 유대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상사에게 업무의 진행 과정은 필히 언급해주자.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는 말할 필요 없지만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상사의 의견과 조언을 구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맡은 업무의 핵심과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사도 당신의 생각과 공로를 알게 돼 추후 승진이나 월급 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 할 말을 미리 정하기. 상사나 리더와 만나기 전 꼭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보고 생각하자. 매번 같은 방식으로 소통한다면 불편한 시간이 된다. 상대의 처한 상황을 알아보고 이해해야 한다. 그가 머리 터지는 일을 겪고 있다면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현재 회사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자. 만약 회사가 흑자를 내는 상황이라면 보너스를 살짝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다. 대화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요점을 정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위해서다.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새 치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지 않는가. 둘째,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든 상대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본연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대화의 요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말을 방지할 수 있다. 맥킨지에는 엘리베이터 테스트라는 실험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30초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고객이나 상사에게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법을 익히는 실험이다. 과연 30초면 충분할까? 오랜 시간 동안 컨설팅을 지켜본 후 맥킨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30초는 충분하다. 또 그 시간 안에 자기 의견을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이 전달하려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긴급한 업무적 용건이라면 이 방법이 유효하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나 유대감을 형성하는 자리에서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6. 이겨야 돼, 져야 돼? 후배가 고민에 휩싸였다. 운동을 잘하는 후배는 상사와 농구를 하는데 이겨도 될지 져줘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상사가 농구를 하자는 것은 운동을 즐기고 싶을 뿐이고 같은 취미로 유대감을 높이려는 것이니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면 된다고 했다. 후배는 내 조언대로 승부욕을 걷어내고 단순하게 농구를 즐겼다고 한다. 그 결과 상사와 친밀감이 높아졌다며 고마워했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업무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현재 상사와 직원 간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하 직원과 소통하는 법. 직급이 올라가면 부하 직원과 소통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이제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라도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1년만 지나면 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활 방식과 신념이 다른 부하 직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거나 사고를 칠 수 있다. 업무 처리나 부서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폭탄을 손쓸 새 없이 터뜨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직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직원 둘이 갑자기 이직을 해버렸는데 당일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의 직속 상사와 소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사 전부터 일찍 이직할 작정이었다고 했다. 뒤통수를 한 대 가격당한 기분이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했다. 부하 직원과의 활발한 소통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현장을 유지하면서 닥쳐올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부하 직원이 가치관을 잃고 회사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상사의 책임이다. 로버트 스티븐 케플러는 사람을 이끄는 힘에서 당신과 직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당신이 회사의 비전을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직원은 회사의 발전 목표를 모르고 있으니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팀을 이끌 때 가장 먼저 회사의 비전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부하 직원과의 소통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 하나는 나와 회사의 현재 상태를 알리는 것이다. 이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언급해야 하는 문제이다. 직원이라면 회사의 성장이나 추진 방향을 알고 싶어 한다. 프로젝트상 대회비라 할지라도 직원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느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직원은 회사가 자신을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하나는 부하 직원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당연히 부하 직원이 먼저 상사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거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부하 직원의 신상 변동이나 이직 등 갈등 요소를 안다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빠르게 바꾸고 바꿀 수 없다면 서둘러 손실을 막아야 한다. 동료는 축구팀원과 같다. 경기에 이기는 것이 모두의 목표이다. 목표가 다른 사람은 빠르게 트레이드하는 것도 맞다. 직장은 소꿉놀이하는 곳이 아니다. 좋은 리더는 부하 직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와 회사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언어에는 엄청난 매력이 있다. 특히 표의 문자인 중국어는 같은 발음이라도 의미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말의 깊이가 달라진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현지에서 문제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반면 중국에 온 수많은 외국인은 10년이 넘어도 중국어 발음이 어색하고 여전히 어려워한다. 심지어 중국에 온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버스에서 체먼입니다. 뒷문으로 내려주세요. 라는 안내가 나오면 앞문으로 내려야 하는지 뒷문으로 내려야 하는지 고민한다. 베이징에 체먼이라는 정류장이 있는데 직역하면 앞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국인과 교제할 때에도 상대가 나는 너와 짜이지엔이라고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다시 보고 싶다는 것인지 안 보고 싶다는 것인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 짜이지엔은 헤어질 때 말하는 안녕이라는 뜻이지만 다시 보자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한 문장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은 중국어뿐만이 아니다. 영화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예가 적지 않다. 한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불어도 마찬가지이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의 답은 삼국지연의 송망매지갈 이야기에 담겨 있다. 조조가 이끄는 부대가 이동하다 모를 찾지 못했다. 병사들은 갈증으로 고통을 느꼈고 행군 속도는 느려졌다. 조조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희망을 줄 하얀 거짓말이었다. 전방에 매실 숲이 있다.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새콤달콤한 매실이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면 매실 숲에 빨리 도달해 목을 축일 수 있음을 믿고 행군의 속도를 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을 찾았다. 중국 온라인에 화대병이라는 말이 있다. 약속으로 상대를 꼬드겨 일하게 한다는 뜻으로 조조와 같은 전략을 일컫는다. 말로 동기를 부여해 행동력을 끌어낼 때 사용한다. 이때의 약속은 실천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만 영향력이 발휘된다. 이처럼 언어는 사람의 사고뿐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준다. 짧은 말 한마디가 목마른 병사들의 몸과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줘 행동을 끌어냈다. 말에는 이러한 마력이 있다. 늦은 밤 야식으로 메뉴를 언급하다가 침을 흘린 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곧 말이 뇌의 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증거이다. 루스의 소설 축복에 등장하는 샹린덱은 입만 열면 나는 바보야. 진짜로. 라고 말한다. 독자들은 읽으면서 샹린덱을 비웃는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루에 하는 말 중 뇌를 거치지 않고 무심결에 내뱉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무심코 하는 그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자. 이러한 말들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주술을 거는 것처럼 반복하면 자신이 의도와 다르게 운명에 영향을 준다. 입버릇처럼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되뇌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이 한 말은 당신 주위를 떠돌다가 당신에게 스민다는 것을 기억하자. 다른 나라 언어에는 국제통용어인 영어뿐 아니라 타 언어들도 포함된다. 번역기가 발전한 요즘 웬만한 언어는 다 실시간으로 번역되는데 굳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첫째는 편리하고 둘째는 다른 문화 다른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고 셋째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지만 인전안에 시달리고 있는 직종이 있다. 바로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통번역자들이다. 번역기는 관습이나 문화를 포함해 번역하지 못한다. 아무리 성능 좋은 번역기라도 띠동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공감이 가는 파트를 여러분들께 낭독해드렸는데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